경희대학교 정용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넘버 2, 그러니까 사스코브2가 적응적으로 진화하는 양상과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 유행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팩트체크의 입장에서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팩트체크 1번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변종 출현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에 중국 연구팀에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19의 에이전트에서 변종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변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 과학자 팀이 보고한 내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A 바이러스라고 하면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들은 유사종이라는 그룹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유사종이라는 그룹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생물의 종들을 이야기할 때 한 종마다 그들의 고유한 유전 정보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러스의 경우, 특히 R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집단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유전체 A형들이 비대칭적으로 모여있는, 다시 말해서 많은 놈들 혹은 그 다음 많은 그룹 또는 그 다음 많은 그룹,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집단 구조를 우리가 유사종, 전문용어로는 쿼지 스피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RNA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자신들의 유전체를 복제할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율이 상당히 높고, 또 그러한 돌연변이체들이 살아갈 때 다른 개체 혹은 숙주를 찾아서 계속 전파될 때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군가는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제거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서열 중에 어떤 하나가 마스터가 될 확률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마스터 시퀀스는 그들과 아주 비슷한 시퀀스들이 주종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이 마스터가 항상 마스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 조건과 숙주의 조건이 바뀌고 선택 압력이 바뀌게 되면 이 마스터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서브 마스터가 그 자리를 올라오거나 아니면 언더독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RNA 바이러스가 갖는 유사종의 이론적 개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서 그러한 RNA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개체와 개체, 숙주와 숙주를 넘어갈 때마다 그러한 변화들이 축적되고 그들 사이에 새로운 종들이 혹은 새로운 아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관심인데, 그 관심의 가능성들을 이미 2015년에 상당히 정리를 잘 해낸 그런 연구 논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능성을 A, B, C로 한번 나눠서 보는데요. 우선 그 바이러스 집단 구조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우연히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간 전파 가능한 혹은 다른 매개 동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가정하면 하나의 가능성은 그 새로운 동물, 즉 매개 동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매개 동물의 몸에서 증식을 잘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사람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역시 이조차도 적응적 변이의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유행병 바이러스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들이 굳이 매개 동물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원래의 집단에서 사람으로 직접 넘어오고 사람으로 직접 넘어온 것이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매개 동물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전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전부 적응적 변화들이 쌓이게 되죠. 궁극적인 최종 도달지는 에피데믹 스트레인, 즉 유행성 주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의 가능성은 무엇이냐? 이 집단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점 돌연변이들이 축적될 수 있지만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재조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조합과 점 돌연변이의 여러 가지 복합체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놈이 원래 자연적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넘어오지 않은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이지만 독성이 높은 놈과 둘이 재조합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독성이 높은 재조합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능성 두 번째처럼 맥의 숙주와 함께 이것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것들이 축적돼서 궁극적인 유행성 바이러스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두고 3월 3일 날 발표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스코브2의 분기 분석을 103개의 환자 염기 서열을 뽑아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염기 서열이죠. 환자에서 얻어낸 그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뽑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바이러스들하고 비교를 해본 아주 분석적인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103개의 유전체는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두었고 시기적으로도 차이를 둔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먼저 이 사스코브2라고 하는 것과 윈난에서 발견된 박쥐, 사스-라이크 바이러스를 가장 가까운 상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서열을 보면 30.8%입니다. 이 정도라면 유전 정보의 상대적 안정성을 점치기에 상당히 괜찮은 정도의 포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전체 서열은 자연 선택의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 선택의 압력을 받지 않는, 즉 선택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뉴트럴 사이트만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죠. 그랬더니 3.8%가 아니고 17%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적응적 변이의 축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 따른 개통수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팀이 두 번째로 보고한 것은 이 사스코브2의 연관 불균형과 일배체 분석. 사실 용어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학술적 용어가 되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들이 우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한 이외의 중국 본토, 그런가 하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까지의 여러 가지 염기 서열들을 확인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전체적으로 두 개의 특별한 다형성 염기 서열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L타입이고 하나는 S타입이라고 붙였는데 L과 S는 아미노산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기원적으로는 S타입이 L타입보다는 먼저 출현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한에서 초반기에 기세를 떨친 것은 L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로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되면서 이 타입의 우점하는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연구팀들이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서 나눠볼 수 있었던 이 빨간색과 파란색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참고하고 있는 다양한 아이솔레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L타입과 S타입 이 둘 사이의 재조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일은 매우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보고한 것은 이들의 시공간 분포 양상입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린 그림은 앞에서 본 그림과 마찬가지로 L타입과 S타입의 확실한 나눠짐을 볼 수가 있고요. L타입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수가 우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차이를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1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본 것입니다. 1월 7일은 중국 정부가 방역을 강력하게 시작한 그런 시점과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초기, 즉 1월 7일 이전에는 L형이 압도적인 우점을 가져왔지만 방역 선택 압력이 개입된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S형의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L형이 훨씬 공격적인, 즉 전파력이 빠른 이런 상대적으로 S형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압력이 작용한 이후부터는 비교적 덜 공격적인 S형이 점점 자신들의 비중을 늘려나갔다는 얘기죠. 두 번째, 공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우한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한시 내에서는 L형이 압도적인 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한을 벗어나게 되면 우한 이외의 중국 본토, 그 다음에 해외 지역까지를 봤을 때 S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특이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에게 L형과 S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찾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호주에 감염된 사람들 두 분 다 우한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몸에서는 L형과 S형이 동시에 감염된 헤테로플라즈미가 추적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과연 우리 사회의 토착화 혹은 지구 사회에 토착화될 것인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아웃브레이크의 후속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어떤 아웃브레이크가 완전히 절멸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사람 간 감염고리의 차단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감염고리를 차단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들을 근절할 수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아웃브레이크의 후속 시나리오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근절이죠. 이 원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감염되는 자연 발생 감염 사례가 제로 상태로 영구적인 지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례가 천연두가 되겠죠. 이때는 효과적인 예방 백신을 상용화되어서 누구나 다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연 숙주나 매개 숙주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례에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보완이 된다면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감염자의 확진 체제와 그러한 장비 및 도구들이 갖춰진다면 이러한 원인 바이러스의 근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인류 사회에서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바이러스 자체가 근절된 것은 현재까지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천연두죠. 나머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차폐입니다. 일정 지역에서 즉 전 세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일정 지역에서 자연 발생의 감염 사례가 제로 상태로 한시적으로 지속되는 것.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스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적 예방 백신이 만약에 제대로 작용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 효과적 항바이러스 치료제 유무라든가 감염자 확진 체제 및 도구 유무는 역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풍토병으로의 정착입니다. 우리가 엔데믹 디지즈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특정 지역 또는 인구 집단에서 자연 발생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중동 지방의 메르스죠. 그리고 우리가 항용 겪고 있는 감기 그리고 독감 이런 것들이 전부 풍토성 질환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풍토병으로 정착되는 아주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면 효과적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부재한다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플랫폼을 놓고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연구개발 우선 목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왔는데 이것을 블루프린트 리스트 오브 프라이어리티 디지즈 리스트라고 불러주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유행 잠재력과 미흡한 대응 방법으로 인해서 공중보건 위기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한 질병 그리고 그 병원체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중에 현재 7가지가 리스트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질병 X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해 놓은 것인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도 미지의 무엇인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달아놓은 것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메르스와 사스는 전 세계적 보건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행 잠재력과 아직까지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적인 R&D가 필요하다는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스코브2 병원체의 특성은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겸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그들은 매우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작지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감염 경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것만큼 이상으로 다양한 감염 경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고령자 중심의
높은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국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어떤 연령대 중심의 높은 치명률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이 질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스코브2에 의한 감염증, 코비드19의 차별적 대처 능력은 또한 사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단 내지는 검진 능력이죠. 두 번째는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료 인프라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개발의 저변 또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 시작한 것이 주변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주변국은 또 다른 주변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파동 형태의 마루와 골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차 확산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의 시간차 확산은 역유입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죠. 차폐하려고 하는 노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폐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조기 진단 및 동선을 추적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결국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방역 대책의 수립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면 우리 각각의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된다는 표현은 바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는 당연히 붕괴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되죠. 특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팬데믹의 커브를 충분히 눌러주지 못하면, 이 누른 상태로 진행하지 못하면 이런 피크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의료 인프라를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인해서 치명률이 상승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예상 밖의 돌출형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겪었고 아마 다른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오게 되죠. 결론적으로 6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등록된 코비드19 환자들에서 RNA 바이러스의 소규모 변이를 보유한 다양한 유전체 분석 결과는 전형적이지만 안정성은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최근 논란이 된 사스코브2의 변종 출현이란 의미는 이 유전체들이 두 지점의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을 기준으로 크게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면서 시공간적으로 차별화된 바이러스 전파력 혹은 공격성을 보유한다는 의미이지, 지금 진행 중에 변종이 후딱 나타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S형과 L형 중에서 S형이 L형의 조상으로 추정되고, 이 진화가 사람 간 전파 이후 발생했을 확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낮습니다. 그러나 감염자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0만 명을 넘었죠. 새로운 유형의 출현 가능성은 주시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웃브레이크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지의 핵심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연쇄의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현재처럼 중간 동물 숙주가 있다면 그 동물 숙주를 제거하지 못한 경우 모두 풍토병으로 정착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빠른 전파력과 무증상 전파 가능성, 다양한 전파 경로, 그리고 유행의 시차성이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지금 사스코브2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역, 집단 특성에 따른 풍토성 전환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풍토병 전환 후에 이것이 계절성을 띠게 되는 독감처럼 될 것이냐, 그래서 계절성 여부 혹은 그들의 전염력이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예측 불가입니다. 결국 결과적 현상으로 우리가 보고 후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인 치명률은 풍토병 전환 흐름과 함께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가 과학적인 추정 결과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